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검찰청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년도 지나고 사람들은 저를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오래 같이 지낸 사람들은 아직도 가끔 김 검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허리를 조금 더 펴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아내와 관련된 일입니다. 저와 평생을 같이 살아준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원으로 보내진 사람. 그 이야기를 제가 겪었던 그대로 차분히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은 제가 열흘간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오래 알고 지내던 동료와의 마지막 약속 같은 자리였어요. 같이 술 한 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 중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몇 사람끼리 바람도 쐴 겸 가볍게 다녀오자는 계획이었죠. 아내에게도 여러 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장거리 비행은 자신이 없다며 끝까지 고개를 저으면서도 공항까지는 꼭 배웅을 나와줬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다녀올 수 있겠어요? 농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물으면서도 손은 제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않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열흘 뒤에 제 삶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지난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다뤘던 사건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꺼내 놓으면 무겁기는커녕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살벌했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저때 진짜 독했지 하면서 서로 놀리기도 하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려고요. 이 건물 보면 당신 좋아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서 괜히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막바지쯤부터 이상한 예감이 살짝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닌데도 자꾸만 집 생각이 났고 밤에 호텔 침대에 누우면 괜히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괜히 불안이 커지는 건지 아니면 오래 몸에 밴 직업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이틀만 지나면 집이다. 아내 얼굴 보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핸드폰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을 가장 먼저 끈 건 아들 민호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도착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평소라면 전화로 툭툭 걸어올 애가 굳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중요한 말, 바로 연락. 살면서 이런 표현은 대부분 좋은 소식일 때보다 나쁜 소식일 때 더 자주 쓰이죠. 입국장을 나와 공항 의자에 잠시 앉은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민호 목소리는 어딘가 심하게 잠을 못 잔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저는 도착했다고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항 안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 안내 방송, 캐리어 끌리는 소리 다 희미해지고 오직 민호의 목소리만 귀에 박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제가 겨우 이렇게 묻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판정 받으셨어요. 3등급이요. 집에서 돌보기가 힘들어서 며칠 전에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열흘 전 공항에서 배웅해 주던 아내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기억력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이가 있으니 가끔 깜빡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흘 사이에 3등급 치매라니.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캐리어를 풀기도 전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공기의 온도가 이미 전에 없던 냉기 같은 걸 품고 있더라고요. 소영은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눈빛이 영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표현은 공손했지만 그 말 안에 반가움이라든지 안정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보다 이제 설명해야 할 상황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부담감만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너희 말대로라면 내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밑이 많이 꺼져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해서 무릎 위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했는데? 제가 다시 묻자 이번에는 소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사실 여행 떠나시고 나서 며칠 뒤부터예요. 어머님이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고 저희도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셔서요. 말을 하는 동안에도 소영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낯설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서먹했더라도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이 적을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은 어디를 갔고 누가 같이 갔냐? 검사 시절부터 입에 붙은 습관대로 저는 자연스럽게 순서를 따져 물었습니다. 근처 대학병원 신경과 다녀왔어요. 제가 모시고 갔고요. 거기서 인지 기능 검사 받고 치매센터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 뒤에 3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설명 속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를 붙잡게 됐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고요. 민호는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던 걸까?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자 아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너는 병원에 같이 안 갔냐? 제가 묻자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처음에는 검사 날짜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소영이가 웬만한 건 다 챙겼다고 해서 제가 제대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변호처럼 들렸습니다. 직업을 떠났어도 오랫동안 사람들 얼굴을 보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인지 뭔가를 숨기는 얼굴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무너진 얼굴인지 대충은 구분이 됩니다. 민호는 몰라서 방치한 얼굴이었고 소영은 이미 결론을 낸 얼굴이었습니다. 내 서명은 언제 받았냐?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보호자 동의 서류에 제 이름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행 중에 그런 서류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와 소영이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주 미세한 눈빛 교환이었지만 제 눈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그 부분은 일단 요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얼버무리듯 말하는데 제 가슴 안쪽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사 시절 저는 많은 사건에서 처음 이상하게 느껴졌던 지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설마라고 생각하며 그 찜찜함을 덮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사건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정말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직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쓰던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쓰던 베개에 얼굴을 대보니 아직 익숙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을 열면 열흘 전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웃던 아내 얼굴이 그대로 있었죠. 그런 사람에게 열흘 만에 3등급 치매라니. 그 말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였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요양원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소영이 전날 메모지에 적어놓고 간 곳이었어요. 지도 앱에 찍힌 위치는 강 건너 외곽 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었나?
검찰청에 다닐 때 가까운 쪽만 대략 파악했지 저쪽까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가드릴까요? 아침 식탁에서 제가 요양원에 갈 거라고 말하자 소영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어요. 그 말 속에는 같이 가서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요양원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오늘은 나 혼자 가보마. 소영은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네, 아버님. 그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확실히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식탁, 텅 빈 안방 문. 아내가 늘 서 있던 부엌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이렇게까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가는 길,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질문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치매 판정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요양원 계약은 누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입소동의 서류에는 누가 서명했는지, 아내의 실제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제 직감이 틀렸는지 아니면 정확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정리된 시설처럼 보였고 안내 데스크 직원도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제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고는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김명자 어르신 따님이 아니라 남편분이시군요.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표정이 무의식적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보호자 명단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적힌 사람이 있다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져야 할 문제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저는 우선 아내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 작은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제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제공한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평소보다 훨씬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치매 3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말투도 표정도 눈빛도 제가 알던 아내 그대로였거든요. 거기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날 요양원 면회실에서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조금 더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요양원 작은 면회실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부터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깥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오가고 간간히 TV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방 안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공기였달까요? 아내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디 불편해? 제가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아내는 잠깐 고개를 흔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여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아내가 거의 속삭이듯 말한 그 문장은 제 심장을 한 번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명자야, 내가 직접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두 손을 포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그 말은 제가 여행에서 들었던 모든 풍경보다 더 선명하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 말을 되물었을 때 아내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서 온 게 아니고 끌려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정확히 두 사람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호, 그리고 며느리 소영.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등을 살포시 포개며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 한 문장을 듣는데 걸린 시간은 2초도 안 됐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계속 시켰어요. 아내는 말을 잇기 전 방 문 쪽을 다시 한번 힐끔 바라봤습니다. 모른다고만 대답하라고, 혹시 다른 질문을 받더라도 그냥 눈만 깜빡이고 모른다고만 하라고. 아내 손등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히 감정 때문만은 아니란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 압박받은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주저함이 있었거든요. 소영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아내가 오히려 더 위축될까봐 목소리를 조심스레 가라앉힌 채로요. 아내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때문이래요. 그 말은 제 귀에 망치처럼 꽝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 마련한 집, 아내가 누구보다 아끼던 공간, 함께 나이 들어갈 곳이라고 늘 말하던 그 집. 명자야, 정확히 말해줘. 제가 손을 꼭 잡아주자 아내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내가 더 늦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 관리가 편해진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민호도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공모자가 아니라 끌려다닌 사람이었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이 악역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는 걸.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한 직후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끝으로 훔치며 덧붙인 말이었어요. 나 무서웠어요. 그 애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니, 그냥 요양원 가 계시는 게 우리 모두 편해요 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상황을 감정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랜 세월 몸으로 배워왔거든요. 아내가 손을 내려놓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나 검사관이 오기 전에 연습도 했어요. 뭘 물어봐도 모른다. 그렇게 답해야 한다고. 그 말이 끝난 뒤 아내는 갑자기 제 손등을 잡았고 서늘하게 식은 손끝이 제 심장까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 멀쩡해요. 제발 날 데려가 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아내 손을 감싸 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당신 절대 여기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 하지만 문제는 오늘 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절차로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누군가 이미 서류를 만들었고 누군가 제 이름을 대신 썼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명자야,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입소 동의서 그거 내가 사인한 게 아니지? 아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서명 본 적 없어요. 내 눈앞에서 누군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는데 그건 당신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가 살아온 세월, 제가 믿어온 상식, 제가 세운 기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썼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범죄였고 악의적인 의도였고 누군가의 철저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씩 다 밝혀낼 테니까.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지나간 세월 동안 스스로 잊고 있었던 제 옛 직업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오는 동안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만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지금껏 가족이라고 믿어온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아내 입소 서류와 치매 판정 과정의 첫 번째 단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나가야 했으니까요. 면회실을 나오고 나니까 폭도 공기가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나눈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그 말들의 끝마다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위조. 제 이름을 누군가 대신 썼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글씨를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제 의사와 권한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행동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화부터 내고 싶었지만 지금 해야 할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어요. 예전처럼 사건 하나 정리하듯 차근차근 순서대로 짚어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아까 저를 맞아주던 직원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뵙고 오셨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능한 한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소 관련 서류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곧 익숙한 동작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류가 보관된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요청을 자주 받는 건 아니었는지 손놀림이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숨기려는 느낌도 크지는 않았어요. 여기요. 김명자 어르신 입소 동의서랑 설명서입니다. 보호자 서명은 뒷장이에요. 파일을 받는 순간 저는 안경을 코 위로 조금 올려 쓰고 종이를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에는 요양원 규칙, 시설 안내, 비용 구조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몇 장을 넘기자 입소동의 및 위임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적힌 이름, 보호자 김이응,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삐뚤삐뚤하게 적힌 서명. 분명히 제 이름이었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써왔던 글씨체는 아니었습니다. 획을 긋는 힘, 끝부분의 마무리, 자음과 모음 사이 간격까지. 제 눈에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요. 이 서류 언제 작성된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딱 필요한 만큼의 단호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훑어보더니 날짜를 확인해 알려줬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출국하고 돌아오기까지 딱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제가 분명히 한국에 없었던 날이었죠. 정확한 날짜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몇 개 딱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그 며칠, 집안에서의 이상한 기류, 소영이 모든 절차를 알아서 챙겼다는 말들. 이 서류 쓸 때 제가 이곳에 왔던 기록은 없지요. 제가 다시 묻자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오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방문이 오늘이라고. 그 말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제 자리를, 제 역할을 마음대로 대신해 버렸다는 사실이요. 직원에게 무례를 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체 그림 중 아주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종이를 가볍게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복사본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보호자라면 가능하다고 하며 복사기를 켰습니다. 복사된 종이를 투명 파일에 담아 건네주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첫 번째 증거 확보.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 온도가 확 달라지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지더라고요. 아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늘은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서두름보다 단단한 근거가 먼저 필요하니까요. 차에 올라 탑승하고 문을 닫자 혼자만의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민호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 번쯤 울렸을 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다녀오셨어요? 전화를 받는 목소리에는 분명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보고 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을 두고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보고 왔다. 민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듯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보자. 내하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굳이 지금 차 안에서 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표정과 눈빛을 보는 게 더 중요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에 걸릴 때마다 저는 앞좌석 옆에 둔 파일을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그 종이는 종이 한 장일 뿐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무거운 증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을 차갑게 드러내는 시작점이기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민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식탁 위에는 서둘러 정리하지 못한 그릇이 몇 개 올려져 있었어요. 민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제 목소리가 높지도 않았는데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다시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서류 상단에 찍힌 요양원 로고와 입소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이게 뭔지 알겠지? 제가 묻자 민호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타는지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 안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걸렸다는 체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 그리고 잘못했다는 후회까지. 이 서류에 적힌 내 서명. 제가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너도 알고 있겠지? 민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누가 썼냐? 질문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질문이 민호에게는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결국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답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온 걸 들으니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그럼 넌 그걸 알고도 놔뒀고.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민호는 손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 빨리 모셔야 한다고 서류 처리 빨리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 말을 잇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였습니다. 알았지만 막지 않았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를 들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내 엄마 치매 아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민호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방금 얘기 나눴다. 머리도 맑고 대화도 자연스럽고 상황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가 검사 받게 하기 전에 무슨 연습을 시켰는지까지 다 들었다. 민호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사과라는 건 상황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들이 여전히 아들이라는 걸 확인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선택한 침묵과 방관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라. 지금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해. 그 말에 민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약속을 잊어버렸던 순간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렸던 일들,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 소영이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과정,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집 문제, 상속 이야기까지.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약간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제일 먼저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에 내 아들이 조용히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민호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저녁 햇빛이 거실 한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전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제부터는 나도 아버지로만 있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은 가족 안에서만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이기 이전에 저는 오랫동안 법을 다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과거의 제 자신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떠올리고 판정 절차와 서류 구조를 하나씩 되짚어보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치매 판정 과정을 직접 담당했던 판정일을 반드시 한번 만나야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더군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민호의 무너진 표정, 서류 위조된 내 이름.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다가 1시간쯤 잠들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판정일을 만나야 한다.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던 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판정의사뿐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간단히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만 감돌았지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어요. 차 키를 챙기며 거울에 잠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이 들었구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가도 피곤해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판정일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했고 오전 중 짧은 면담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는 동안 마음 한가운데 묵직한 기운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 건물은 예전 사건으로 몇 번 들른 적이 있어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유리 자동문을 지나 신경과 진료실이 있는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그동안 수없이 오르내렸던 수사기관 엘리베이터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 떨림을 멈추려고 손을 얹었고 머릿속에는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른다, 모른다만 말하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압박하고 그렇게들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판정이가 앉아 있었는데 중년 여성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가운 위 포켓에 꽂힌 펜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도 깔끔하게 나열된 걸 보니
일 처리에서 허술함이 있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맞으시죠? 먼 길 오셨어요. 판정위의 말은 짧았지만 확실히 예의를 갖춘 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제가 유럽에 나가 있는 사이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속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어르신 상태는 어떤가요? 직접 보셨나요? 면회 갔습니다. 아주 또렷하더군요. 대화도 자연스럽고요. 의사는 표정을 크게 흔들지는 않았지만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는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판정 당일 상황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말입니까? 의사는 서류를 펼치지 않은 채로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 보호자분 며느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더군요. 어르신이 최근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의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께서는 질문을 거의 듣지 못하신 분처럼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간단한 질문에도 모르겠다는 답만 하셨습니다.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날짜를 묻는 질문에도요. 긴장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일관적이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 애가 검사 전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검사 진행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번엔 분명히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대답이 오래 걸리는 건 보통 사실을 말할지 말아도 되는지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었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의사는 말끝을 고르게 하기 위해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며느님이 정면이 아닌 어르신을 옆에서 바라보며 손으로 무릎을 두드리더군요. 무릎을요? 네. 마치 지금 답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처럼요. 어르신은 그 신호를 볼 때마다 바로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치매 판정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사는 망설이다가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단독 면담을 제안하려 했는데 며느님께서 어르신이 많이 불안해하니 동석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보호자가 그렇게까지 고집하신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저는 양손을 조용히 포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과 하나씩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강요, 민호가 털어놓은 서류 위조, 그리고 판정 과정의 이상함, 모든 조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판정 결과가 나온 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의사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3등급 판정이 나오자마자 안심하시더군요. 보통 가족들은 충격을 받거나 눈물을 보이는데 며느님은 오히려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의도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면담이 끝나고 문을 나올 때 의사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 선생님, 어르신 상태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가 3등급 기준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오자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행동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판정 과정에서 이런 흔적이 보였다면 집 안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누가 먼저 제 이름을 들먹였을까? 왜 아내가 그렇게까지 겁에 질려 있었을까? 설마 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옛 동료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때 여러 사건을 함께 맡아 밤을 지새우던 정확하고 냉정하며 무엇보다 팩트 앞에서는 굳은 사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다. 저는 그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귀에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예전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차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일이 좀 생겼네? 내 도움이 필요해. 그 대답이 끝나는 순간 내 삶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오랜 세월 다져온 습관처럼 사실부터 차근차근 짚어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건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절차, 억울함보다 근거. 지금 필요한 건 그 두 가지를 거침없이 묶어낼 힘이었습니다. 차 문을 닫고 앉자마자 저는 연락한 옛 동료 정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1시간 뒤 사무실에서 보자. 주소 보낼게. 짧고 간결한 문장. 그 사람 특유의 스타일 그대로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가는 동안 저는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눈만 깜빡이고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던 말, 판정이가 며느리가 무릎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다는 진술, 그리고 서류 위조. 세 가지는 이미 확실했고 나머지 조각만 찾아내면 완전한 그림이 될 터였습니다. 정태가 일하는 작은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커피 향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검사, 얼굴이 반은 늙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신경이 풀렸습니다. 정태는 늘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그가 앉아있는 책상 옆에는 사건 파일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어떤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 앉아. 무슨 일인가 들어보자. 저는 숨을 고르고 서류에서 발견한 위조 흔적부터 아내가 털어놓은 말까지 판정이에게서 들은 이상한 정황까지 천천히 말했다. 정태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대신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팔짱을 끼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왔지. 서류 위조는 명백한 범죄고 침해 판정을 유도했다면 거기엔 사기 의도도 들어간다. 정태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서류 복사본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흠사인 필체도 문제지만 날짜 기입 방식도 너랑 다르다. 그리고 이 부분 봐. 내 원래 필체는 김. 자의 첫 획을 아래로 살짝 내려 쓰는데 이건 일자로 곱게 뺐어. 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서명 연습을 여러 번 한 흔적일 거야. 대충 흉내 내려다가 실패한 흔적도 보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확정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정태가 말했다. 치매 판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보해야 해. 병원 기록, 요양원 입소 계약서, 보호자 동의서 원본.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양원 CCTV도 요청해야 한다. 그건 바로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엔 며느리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저는 조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전에 민호부터 다시 만나야겠지. 정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놈은 알고도 방조한 거잖아.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직접 들을 수밖에 없어.
그 말에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다루다 보면 누군가를 책망하는 대신 그 사람의 감정부터 본능적으로 읽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정태가 그걸 하고 있었죠. 정태는 문득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치매 판정관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었을까? 그분 경력이 꽤 되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얼굴도 기억나더라. 예전에 다른 사건 때 한두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야.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어. 정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혼자서 이걸 다 벌렸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적어도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어.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더 있었다는 뜻일까? 아내가 말하던 이상한 기운, 판정이가 말하던 너무 일관적인 오답, 그리고 며느리가 보였던 과도한 자신감. 모든 게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정태는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오후에는 내가 판정이에게 정식으로 연락해 보겠다.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 그리고 며느리는 절대 혼자 만나지 마라. 감정적으로 몰리면 말이 엇나갈 수 있어. 그 조언은 제대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건 다룰 때 늘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 계단을 내려가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을 공기가 서늘하게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침 타이밍 맞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 잠시 고민도 하지 않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 떨림이 어제보다 더 컸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급해진 듯한 그리고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 그래. 집에서 보자. 아니요. 집이 아니라 밖에서 됐으면 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뻔했습니다. 집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 시동을 걸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말해라. 민호는 숨을 조금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주시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들을 잡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평소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더군요. 차창 밖에는 햇빛이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걸음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숨겨진 마지막 조각을 확인할 차례구나. 무엇이 아들을 그렇게 흔들었는지, 왜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아내가 느꼈던 두려움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었는지.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 멀리에서도 보였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호는 놀란 듯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아버지 여기입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오후 시간대라 손님도 얼마 없었죠. 그래서인지 민호의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너 혼자 만나자고 한 이유부터. 제 말투가 차갑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민호는 말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결국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영이가 어머니에게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막상 아들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니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압박 말이냐?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약속을 깜빡하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소영이가 집에서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큰일 난다. 이 정도면 요양원 가야 한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눈을 가볍게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내가 혼잣말처럼 그 애가 도와주기는커녕 무섭게 굴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에는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여행 가신 날부터 소영이가 더 대놓고 말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집 관리도 안 되고 어머니가 더 문제를 만든다고. 그리고 치매 검사를 미리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흐름은 보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했고 누군가 옆에서 그걸 막지 못했거나 막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너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민호는 숨을 삼키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가 워낙 논리적으로 말했거든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고 혹시라도 일찍 조치를 하면 안전할까 싶어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하는 진짜 설명이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설명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이어서 더 힘겨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전날 밤에 제가 방에 들어가니 소영이가 어머니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 이름이 뭐냐, 날짜가 뭐냐, 오늘이 며칠이냐. 그리고 어머니가 제대로 답하면 소영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겠다고만 하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손을 꼬집듯 움켜쥐었습니다. 상황을 눈앞에 그려보니 더 분명해졌어요. 아내는 혼란스러워했고 며느리는 답을 정해놓은 채 연습시켰고 민호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때 막지 않았냐? 민호는 얼굴을 감싸며 불안하게 흔들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영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 말을 꺼낼 때 표정에는 변명보다 후회가 더 많았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채 아내에게 끌려간 아들. 가족 둘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던 사람의 표정.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민호는 손으로 입술을 누르며 눈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한 문장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 한 줄기가 그대로 떨어져 테이블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 혼난 다음 우는 아이의 음성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컵을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의 잘못은 분명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라도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눈물이 여러 번 닦인 뒤였죠.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갈 때 민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영이가 서류를 꺼내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명은 제가 대신할게요. 어차피 같은 가족이니까 문제 없어요. 저는 그 말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쪽에서 쓴맛 같은 것이 퍼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인지 남편으로서의 분노인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첫날 들어가실 때 차에서 내릴 때 소영이가 어머니 귀에다 무슨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민호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한순간에 제 속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한 뒤 흔히 지르는 통제의 말이었죠. 아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왜 눈만 깜빡이고 모르겠다고 말했는지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손등에는 눈물이 떨어져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민호야, 그만해. 이미 충분히 말했다. 감정적으로 더 몰아붙이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듣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의자에서 등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내 엄마를 집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누가 흔들리든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스며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왔을 때 바람이 차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만큼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자 잠시 동안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아내를 데려오고 소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어를 넣으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에 소영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일어나며 어떤 긴장이 몸 전체를 덮었습니다. 소영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을 테니까요.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럴수록 더 오래 끌 것 같더라고요. 숨을 한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영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잠시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렸고 곧 조심스러운 말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전화 건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지만 딱히 꼬집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해라. 짧게 대답하자 휴대폰 너머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어머니 일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거 알아요. 그 말만 들으면 사과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미안하면 우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기 마련이지 상대의 감정부터 가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소영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며칠은 못 가봐서요. 질문이 엉뚱했습니다. 아내 상태가 궁금했다면 제게 묻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갔겠죠. 내가 궁금하면 직접 가서 봐야지. 나한테 물을 일이냐? 조금 딱딱한 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소영은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곧바로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부터 서류 처리까지 제가 거의 다 맡아서 했잖아요. 그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긴 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절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내 마음이나 제가 느꼈을 감정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독 서둘렀는지, 뭘 위해서 그랬는지 그것만 솔직하게 말해봐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제 귀에는 민호가 했던 말들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어려운 얘기를 전화로 하기엔 좀 그래서요. 저도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면 민호도 있을 거고. 잠깐 말을 고르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한 번만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곧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오늘 저녁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식 얼굴도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래도 마주해야 끝이 보이겠다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괜히 더 낮게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앉아 있던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는 다소 굳은 얼굴의 소영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앉아라.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도 저는 두 사람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소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끝까지 버티려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고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저는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로고 그리고 서명란에 내 이름. 두 사람의 시선이 그 문서로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이게 뭔지는 둘 다 알겠지. 조용한 방 안에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민호였습니다. 그걸 확인한 뒤 저는 소영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 글씨 누가 썼냐? 소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으로 무릎 위를 살짝 긁어내리더니 입술을 깨물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버티려던 마음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단단했죠. 아버님이 여행 중이셨고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늦어지면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자리 맞추기가 힘들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필요한 수고 정도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 상태라는 건 정확히 뭘 말하냐? 소영이 눈을 잠시 감았다 뜨더니 조금 더 빠른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아무 데나 두시고 냉장고에 반찬 넣으면서도 뭐 넣었는지 잊어버리시고 이 정도면 치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는 행동이 문제였죠. 그래서 검사 전에 연습을 시켰냐? 제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묻자 소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말씀드렸나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들을 건 다 들었다. 소영은 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한번 크게 한숨을 내쉬고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연습시켰습니다. 검사관이 오면 모르겠다고만 하시라고. 어차피 살면서 점점 그러실 텐데 조금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만 들으면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본심을 묻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럼 집 얘기는? 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영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집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어 했는지,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냐고 묻는 거다. 소영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저 무서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단어였습니다. 무서웠다라니. 뭐가 무서웠냐? 앞으로 사는 게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고 애 학교 보내야 하고 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어머니는 제 방식은 다 간섭하시고
제가 집안일 하는 것부터 아이 공부시키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평가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소영 눈가에 울컥하는 기운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너는 며느리라면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할 땐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이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이유는 될 수 없었죠. 그래서 내가 없애기로 한 게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였냐? 제 질문에 소영은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없애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어뜨려 놓고 싶었습니다. 같이 살면서는 견딜 자신이 없어서. 그럼 내 서명은? 제가 다시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도장 대신이라고 생각했냐? 소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의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반대하실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제 완전히 확인됐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착각도 아닌 명백한 의도.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고 민호의 숨소리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소영아. 부를 때 일부러 얘나 너가 아니라 이름을 썼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위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말로 다 못할 순간이 있었을 거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처도 있었을 거다. 그건 인정한다. 그 말에 소영이 잠깐 의외라는 듯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마음대로 옮겨 놓을 권리는 없다. 치매가 아니면서 치매인 척하게 만드는 것,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낯선 곳에 가두는 것, 남의 이름을 빌려 서류를 꾸미는 것,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영은 손을 떨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거,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민호가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혼자 마음속에서 싸우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한 일을 법 앞에서 인정할 수 있냐? 소영은 잠시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온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 대답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할 거다. 요양원에서 너희가 한 서류 처리, 병원에서의 판정 과정 전부 다시 들여다볼 거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거짓말 한 번 더 얹지 말고. 소영은 조용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오래된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집. 잠자리에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베개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는 머리로만 생각하던 일들을 실제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요양원 퇴소 절차, 아내 재평가,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며칠 후 아내를 데리러 요양원에 다시 갔습니다. 퇴소 신청서를 내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하는 동안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옆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늙자고 했던 약속, 이제 다시 지켜보자. 그 말에 아내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법적인 절차는 예상했던 만큼 빠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문서 위조, 허위 서류 작성, 부당 입소 유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민호는 그 과정에서 방조한 부분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아내 눈에 맺혀 있던 두려움, 제가 서명을 위조당한 순간의 감정,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생각하면 이건 반드시 짚고 지나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소영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짧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민호는 반성하는 태도와 그동안의 경위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밖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긴 숨을 한번 내쉰 기분이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돌아온 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지냈고 기억력은 나이에 맞게 조금씩 둔해지는 정도였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주 집에 찾아와 말없이 집안일을 돕고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쩌면 우리만 겪은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재산 문제든 돌봄 부담이든 누군가의 늙음이 짐으로 취급되는 순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자. 검사라는 직업을 내려놓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때 쌓아온 경험과 사람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느낀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민호도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 저처럼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말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는 작은 상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면서 생기는 갈등, 요양원 입소를 두고 말 못할 고민을 겪는 사람들, 법적 절차를 몰라서 속으로만 끙끙 앓는 이들을 위한 자리.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 한쪽을 빌려 서너 명과 마주 앉았을 뿐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요양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웃어 보일 때마다 저는 옆에서 아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누군가에게는 남의 집 이야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을 잘 못해서 늘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자기 자리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 편에 서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느끼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라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